정말 말 그대로 신흥국 불안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증시 얘기도 하고 금통위 얘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미국이 망하겠어요? 달러는 언제나 버텨주겠죠. 네. 거기 걱정은 사실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 강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맨몸으로 부딪히는 곳은 결국 신흥국이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고 결국 여기가 근데 이제 침체가 되고 혹여라도 작은 곳부터 디폴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걱정? 네. 심각하게 해야 될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직 여기까지는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하고요. 이미 신흥국들은 이제 스태그에 처해 있다. 네. 라고 보시면 좋아요. 디폴트 뉴스도 간간히 들려요. 나오고요. 예. 테킬라 효과입니다. 이게 멕시코 전통주 아닙니까? 이게 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선인장. 선인장에서 추출해서 뭐 증류하는 뭐 그런 방식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94년입니다. 네. 94년에 미국이 강력한 긴축 행보를 보일 때 실제 우리 준비 안 됐는데 너만 긴축해 하면서 말 그대로 이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멕시코 외환 위기를 가리켜서 테킬라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멕시코만 혼자 당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주변 이 남미 신흥국들이 같이 테킬라에 취하듯이 맞아요. 같이 쓰나미처럼 도미노처럼 이렇게 다 쓰러진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상식인데 저도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남미 그 신흥국들은 같은 나라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편견이 있죠. 편견이 있죠. 네. 마치 우리나라도 옆에 있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들끼리는 다 다를 거예요. 맞아요. 유러피언들도 마찬가지. 마치 그런 것처럼 투자자들도 그 편견을 가지고 이 멕시코에서 일어난 위기인데 다른 나라들도 같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민 다 안 좋아? 예. 그래서 그게 테킬라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 신흥국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네. 그 위기 신흥국 불안, 취약 신흥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취약 신흥국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IMF가 제시한 그 기준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가장 많이 보는 잣대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되나.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외채가 전체 외환 보유고 대비 얼마나 되나. 아니면 전체 외채 중에 단기 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나. 뭐 이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잣대. 그 잣대의 기준선을 밑돌거나 웃돌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웃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몇몇 위기 신흥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흥국들이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이런 일이 실제 액션으로 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물밀듯이 여러 신흥국들이 같이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지 않을까. 이게 현실화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글로벌 경기 침체, RA 공포라고 하죠. 네.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 나라 볼 때 뭐 멕시코도 얘기해 주셨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브라질, 아시아 쪽은 뭐 여기는 덩치가 좀 크긴 하지만 뭐 중국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상 신호 나오면 그 지역 일대 그 대륙 자체가 다 힘들 거라고 이제 우리가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킬라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더 문제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게 이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데 달러 강세면 그래도 신흥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급등해서 괜찮은 거 아니냐, 외환 보유가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달러 강세는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를 만들 수 있다. 옛날에 그러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좋다고들 했었죠, 옛날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재밌게도 역사적으로도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는 신흥국 수출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감소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외의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수출 채산성이라는 면에서 가격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출이 더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흥국들의 수출처가 수입을 안 해요. 결국은 여러 수출 대상국들, 그러니까 수입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만의 교역하는 게 아니라 신흥국은 또 신흥국 간의 교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제품 하나 생산되는데 아마 200여 개 나라를 통과돼야만 이게 나올 거예요. 네.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서로 간에 강달러 기조 속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더메스틱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자국 내에서 해결하자라는 입장이 커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달러 강세. 이 달러 강세 속에서는 수입을 하는데도 비용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입 수요가 줄어드는 거, 서로 간의 보호무역 조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수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은 신흥국들은 이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 방법이 내수가 아니라 대외 거래인데, 그렇죠. 대외 거래마저 꺾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그냥 단순히 자국 내 재정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외환 위기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 외환 위기라는 면에서 더 취약하게 가동이 된다. 근데 이 와중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달러 강세를 포기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 아니냐. 지금 1년에 이런 자산시장 급락이나 이런 일들도. 네. 근데 미국이 달러 강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22년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통화 당국도 파월도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를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행정부, 외교부, 뭐 산업부 다 마찬가지. 그들 관점에서 지금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네. 사실 2020년, 21년은 경기 부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약달러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환율 조작국 감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강달러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강달러 기조를 놓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정말 말 그대로 신흥국 불안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말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디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할 여력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어떤 위안화 간의 경쟁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신흥국은 이제 새우등 터지는 거죠. 새우등 터지는 거. 그러다가 이제 침체에 대한 가능성까지 가능한 건데, 물론 지금 막 터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전조 형상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될 거를 시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3년 전에 만나서 네. 제 유튜브에서 했었을 때 네.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온다는 건 아닌데 염두는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맞아요.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면 야 헛소리 하지 마 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하셨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현실화가 된 거고, 현실화됐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인데 경기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하면 필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시나리오로서 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비할까를 생각하시자는 거죠.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안타깝지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아, 이미 22년 하반기가. 물론 제가 21년 11월 달에 네. 한 신문의 칼럼 주제로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그 얘기를 책에도 쓰셨었죠. 맞아요. 네. 근데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직 경기라는 면에서, 지표 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물가인 건 맞지만 2%를 초과하는 거 맞지만 지금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지표적인 면에서 정의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엄연한 정의상.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이미 만난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2년 하반기는 그 체감적이라는 수식어를 빼도 됩니다.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가늠해 보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이게 단적인 증거가 물가는 어쨌든 고물가 맞습니다. 네. 이건 더 이상 진단할 필요가 네. 없어요.
그다음 경기인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잠재 성장률이 대략 한 2.5% 정도 됩니다. 네. 예, 좀 낮게 보면 2.3%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그러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동분기 대비로 보면 1분기와 2분기가 2%를 상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2%를 상회하는 이미 실적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고 3분기, 4분기는 2%가 안 된다고 보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기본적인 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해 있다. 라고 보고 다만 그 성적표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할 시점은 아마도 8월, 9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투자 관점에서 강달러 환율 상승하고 신흥국 위기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왔고 네. 금리 인상 계속 되고 있고 내가 투자라는 걸 계속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하긴 해야 됐고 여기서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다 빼실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